안녕하세요. 토요일 미스테리 디바 메이입니다. 여러분, 나온 지 조금 되긴 했는데 미드 덱스터 혹시 좋아하시는 분? 손 좀 들어주실래요? 사실 제가 이것도 엄청 팬이거든요. 이게 주인공이 사이코패스인데 한 편 한 편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한 미드예요. 그런데 오늘 사건은 이 덱스터에 너무나도 빠져있던 한 시청자가 현실에서 벌인 충격 사건입니다. 덱스터 팬으로서 저에게 너무나도 소름 돋는 스토리였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2006년부터 방영된 덱스터의 줄거리를 조금 더 풀어보자면, 어느 날 형사 해리 모건이 살인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겨우 살아남은 3살짜리 어린아이를 발견하게 돼. 보니까 얘가 살해당한 엄마 곁에서 며칠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거지. 그 아이한테 동정심이 든 해리는 아이를 입양했고 또 지극 정성으로 키웠어.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는 걸 이 경찰 아빠가 직감적으로 깨닫게 돼. 아무리 사랑으로 키워도 이 살인 본능을 고칠 수가 없는 거야. 고민하던 끝에 이런 성향을 조금이나마 이로운 방향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해. 이때부터 살인 원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했지. 그 규칙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만 죽일 것. 아빠가 이렇게 직접 가르친 거야. 아이가 다 커서 이제 마이애미 경찰서에서 법의학자가 됐어. 하지만 밤이 되면 범죄자들을 사냥하는 그런 살인마가 되는 스토리야. 이 미드가 공개되고 나서 인기가 엄청났는데 매 에피소드마다 170만 명이 시청할 정도에다가 이후로도 시즌이 8개나 만들어졌어. 근데 나 이거 진짜 재밌게 봤거든. 톰이 팬이라면 이거 진짜 명작이라고 생각할 거야. 뭐 어쨌든 현실로 돌아와서 캐나다에 살던 20대 청년 마크 트위첼도 이 덱스터의 열렬한 팬이었어. 마크는 대학에서 프로그램 제작을 전공한 그 아마추어 영화 감독이었는데 언젠가는 블록버스터 영화를 제작하는 그런 꿈을 품고 있더라고. 마크는 자기 페이스북에 그 드라마 덱스터에 대한 감사평을 종종 남겼었어.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모두 악함을 가지고 있다. 가끔은 내가 얼마나 그 덱스터 같은 악함을 지니고 있는지 겁이 난다. 근데 약간 중2병 같지? 근데 이 감사평에 대해서 다들 쓱 보고 이렇게 넘겼을 뿐, 그 누구도 이걸 진지하게 여기진 않았어. 그러던 2008년 10월, 캐나다 에드몬트에 살던 38살 존 브라이언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채팅을 즐기는 그냥 평범한 남자였어. 그러다가 어느 날 가까운 지역에 살던 한 여성과 대화를 했는데 둘이 완전 삘이 딱 통했던 거야. 계속 연락을 이어가다가 우리 얼굴 한번 보자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약속도 잡게 돼. 그 여자가 10월 10일에 에드먼트 남부로 자기를 보러 오라고 하길래 저는 또 엄청 설레하고 있었어. 이게 오랜만에 하는 데이트였거든. 그래서 막 친구 데일한테 전화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자 만나러 간다고 막 자랑도 했었고. 근데 이때 그 여자가 좀 특이하다는 말을 했었는데 보니까 만날 주소를 이렇게 딱 알려주지를 않고 그냥 오는 방법만 얘기해줬다는 거야. 아니 그럼 여기서 우회전 저기서 좌회전 이렇게 말로만 한 건가? 근데 그냥 주소 알려주면 편하잖아. 어쨌든 저는 그냥 알아서 잘 찾아가 보겠다 이러고 친구와의 전화를 끊었어.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 그 장소에 도착했는데 그 여자는 없고 여기가 웬 창고라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영화를 찍는다는 그런 남자만 있다는데 이게 아무래도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다면서 황급하게 전화를 끊더라고. 이후에 한 시간 정도 지났을 때 문득 친구는 존에게 이메일을 받아. 그 여자 만났어. 데이트하러 가볼게. 하하하. 왜 전화가 아니라 이메일을 하지? 친구가 이상하다 싶어서 바로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는 거야. 데이트 하나 보다. 성인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싶었는데 이후에 주말까지 연락은 두절됐어. 월요일이 되어서야 존한테 메일 한 통이 오더라고. 정말 특별한 여자를 만났어. 이름은 젠인데 나랑 같이 여행 가재. 코스타리카로 갈 거야.
12월 한 10일이 지나서야 돌아올 것 같아. 이메일 자주 할게. 친구 데일은 이건 아니다 싶었어. 왜냐면 일단 그 메일의 존의 말투가 전혀 아닌데다가 존은 평소에 그 더운 날씨를 진짜 싫어하거든? 근데 코스타리카? 그 더운데 갑자기 2달이나 여행? 말이 안 되는 소리였지. 근데 존의 메일을 받은 사람은 또 있었어. 존이 근무하던 그 회사였는데 갑자기 퇴사 신청을 한 거야. 심지어 사연은 적혀 있지도 않아. 뭐 그래도 지금까지 일했으니까 일단 급여 정산은 해야 되잖아. 그래서 회사에서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보는데 끝까지 답은 없었어. 결국 데일과 친구들이 함께 그 존의 아파트로 찾아가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안은 고요했지. 근데 이상한 게 존의 여권이랑 캐리어가 그냥 다 집에 있는 거야. 심지어 소지품도 고스란히 남아있고. 친구들은 이게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했고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돼. 다행히 존이 그 데이트 가기 전에 친구한테 가는 그 경로를 자세히 말해뒀거든. 그래서 경찰이 그곳으로 출동했지. 그랬더니 진짜 그냥 덩그러니 그 창고 하나가 있더라. 게다가 무슨 드라마 촬영장처럼 이상한 소품들이 이렇게 널려있기도 해. 경찰은 아무래도 이 창고를 빌린 사람이 의심스러워서 그 계약자를 확인해봤더니 아까 그 영화감독 지망생이던 마크 트위첼이었어. 처음에 그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마크는 그 존의 실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입장이었어. 근데 존이랑은 아는 사이래. 그날 자동차 중고거래 때문에 이 창고에 왔길래 만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는 어디 갔는지 자기는 모른다 뭐 이러는 거지. 근데 이게 그 존 친구가 알고 있던 이야기랑은 좀 다르지? 경찰은 그를 쉽게 믿지 않았어. 왜냐면 사실 그 마크 자동차 트렁크랑 또 노트북에서 핏자국이 발견됐었거든. 경찰은 이게 존의 혈흔이라고 의심했고 그렇게 마크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게 돼. 마크 쪽 주장 들어볼까? 2주 전부터 친구들이랑 이 창고를 빌려서 8분짜리 공포영화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그 영화 줄거리가 뭐냐면 데이트 웹으로 바람 피우는 남자를 창고로 유인해서 그 대가로 거기서 살해야 한다는 내용. 근데 이 스토리 좀 익숙하지? 데이팅 앱에서 알게 된 여자를 여기서 만나러 온 그 존의 상황이랑 좀 비슷하잖아. 자, 그 마크가 만들던 영화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라? 이게 그 미드 덱스터 스토리랑도 비슷해. 근데 뭐 워낙 그 평소에 마크가 그 덱스터 팬이라서 그런 거겠지. 근데 이때 혈흔 감식 결과가 나와. 차랑 그 노트북에서 발견된 핏자국의 주인은 실종된 그 존이었어. 딱 걸린 거지. 10월 20일 마크는 그 혈흔을 증거로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되는데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마크는 자기가 존을 살해했다는 걸 시인했어. 근데 결코 그 의도된 범행은 아니라는 주장이야. 처음엔 영화 홍보를 위해서 존을 끌어들이긴 했다고 해. 그니까 이게 몰카를 설치해놓고 존이 이 낯선 창고에 들어올 때 갑자기 공격하면 겁먹고 헐레벌떡 도망갈 거잖아. 이 리얼한 장면을 영화화했으면 그 존이 오히려 신나서 저거 영화 아니고 실제 상황이었다 막 이렇게 말하고 다닐 테니까 그게 노이즈 마케팅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근데 이해가 돼? 뭐라는 거야?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근데 결론적으로 존은 살해당했어. 그냥 겁만 주려고 한 거라면서. 마크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흘러갔어. 와! 하고 존을 겁을 줬는데 얘가 도망치질 않고 오히려 막 화를 내면서 마크한테 달려드는 거야. 그렇게 싸움이 시작돼. 그래서 마크는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 차원에서 그냥 얘를 죽이게 됐다 라는 설명. 잠깐만, 그러면 그 시신은 어딨어? 의도치 않게 죽게 되니까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냥 토막을 냈고 그 후 하수구에 버렸다는 거야. 이걸 듣고 경찰이 인근 하수구를 수색해서
결국 존의 시신 일부를 찾아냈어. 예상했던 대로 존이 보낸 이메일들은 마크 짓이 맞아. 그 시신 처리한 후에 미리 알아둔 존의 집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자동으로 로그인된 컴퓨터를 통해서 친구랑 또 회사에 이메일을 보냈던 거지. 실종 사실을 그 늦게 발각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였어. 근데 마크 얘 봐라. 얘가 자백을 하던 와중에 오히려 피해자를 탓해. 존이 그때 자기한테 덤비지만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래. 자기는 그냥 몰카만 찍으려고 했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건 우발적인 사고다 라고 주장을 해. 경찰이 이거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아? 얘 우리가 바본 줄 아나 봐. 그러니까 애초에 정당방위라는 주장이 앞뒤가 맞질 않거든? 왜냐면 하수구에서 찾아낸 그 시신의 일부를 부검해보니까 존은 머리에 파이프를 맞고 사냥용 칼에 찔려서 사망한 걸로 추정됐어. 게다가 마크는 사망한 존을 마치 덱스터처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일사천리로 토막내기까지 했어. 그러니까 마크의 주장은 격렬한 몸싸움 끝에 무발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라는데 실제로는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 번 공격한 게 여실히 드러나. 증거는 계속 발견돼. 마크 노트북에서 30페이지 분량의 문서가 하나 나왔는데 제목은 SK Confessions. 여기서 SK는 시리얼 킬러, 그러니까 연쇄살인마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제목은 살인자의 고백을 의미하겠지? 이 문서는 약간 일기 같은 형식이었는데 그 처음만 좀 읽어보면 이 이야기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다만 유죄 인정을 피하기 위해서 이름과 사건은 약간 수정하였다. 이것은 연쇄살인마가 되어가는 나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다. 이 스토리 안에는 짐이라는 허구의 피해자가 등장하는데 그 내용이 존이 살해당한 과정과 정확하게 일치하더라고. 문서에는 살인마가 짐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비닐과 톱을 샀고 또 사체를 토막하는 과정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어. 누가 봐도 이게 소설이 아니라 존이 살해당한 그 당시의 내용을 자세히 적어둔 거야. 나중에 재판에 가서도 검찰은 이거야말로 범인의 자백이다. 이거 증거로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게 돼. 그런데 마크의 노트북에는 살인자의 고백 외에도 사이코패스 프로파일 이런 글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사이코패스의 성격과 행동에 대한 그 자세한 분석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는데 나는 제작자로서 내 영화의 판매와 배포에 대한 이익을 가질 수는 있지만 연쇄살인마로서 나는 격렬한 흥분과 징역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할 것이다. 자기 자신이 연쇄살인마라는 자백 그 자체였던 거지. 응? 근데 아직 죽은 사람은 존 한 명뿐인데? 그러면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 마크가 존을 살해하기 전에 이미 살인미수 사건이 있었던 거야. 이번에도 그는 데이팅 앱에서 여성인 척 타겟을 물색했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게 바로 테트로였어. 존의 사건이 있기 불과 일주일 전 2008년 10월 3일 이날 테트로는 설레는 마음으로 데이트를 하러 나섰는데 그 알려준 주소로 가보니까 웬 차고였어. 잠시 후 테트로가 그 차고로 들어선 순간 갑자기 하키 마스크를 쓴 사람이 나타나더니 3단봉으로 테트로를 막 공격하는 거야. 그러다 잠시 후에는 총을 꺼내더라. 테트로는 진짜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죽기 살기로 그 마스크맨을 밀어냈고 겨우 현장을 빠져나오게 돼. 짐작했겠지만 그 하키 마스크 쓴 사람은 마크였고 마크 입장에선 첫 번째 살인 시도가 실패로 끝난 거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정작 피해자 테트로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았던 거야. 자기가 채팅으로 여성을 만난다는 사실이 조금 부끄러웠거든. 이후에 마크는 일주일 만에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살인을 저지른 거고 테트로는 존의 죽음을 뉴스로 접한 후에야 심각성을 깨달았고 경찰에 이 일을 신고하면서 이 전말이 모두 드러났던 거지. 2011년 4월 12일
마크는 1급 살인 혐의로 유죄를 판결받아서 가석방 없는 25년형이 선고됐어. 그런데 이 범인 마크가 덱스터의 광팬이었다는 게 어쩐 일인지 주목을 받게 됐어. 그 잔인한 살인마 캐릭터를 드라마에서 너무 매력적으로 표현해서 이런 모범 범죄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덱스터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던 거야. 근데 우리가 정확히 짚어야 될 게 있어. 그 잔혹한 드라마를 본다고 모두가 범죄자가 되지는 않잖아. 이건 마크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또 이 와중에 마크는 또 논란을 일으키는데 유죄 판결 받고 교도소 갔지? 내 감옥에서도 그동안 재판 때문에 못 봤던 그 덱스터 시리즈만 주구장창 보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어이도 없고 또 분노했어. 그치, 이 사람은 그냥 하루에 3번 밥 먹는 것처럼 살인의 본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해. 그러니까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지. 마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처럼 그는 어쩌면 처음부터 자기의 뒤틀린 내면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온갖 핑계랑 변명 뒤에 숨어버린 비열한 범죄자일 뿐이지. 종종 뉴스에서도 범인이 자극적인 영화나 영상에 빠져 있었다고 보도되곤 하잖아. 근데 나는 이게 사건의 본질을 흐린다고 생각해. 이 범인이 마침 공포물의 팬이었던 거지. 그 공포물이 살인마를 만든다고는 난 생각하지 않거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나랑 의견이 달라도 괜찮으니까 자유롭게 남겨줘. 그럼 오늘 메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다음 주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올게. 지금까지 토요일 미스테리 디바 메이 였습니다.